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갑자기 350을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헷갈렸나? 이 숫자만 나오면 이렇게 떨리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란가 몰라. 350 할 때 조금 전에 분명히 들었는데 350. 갑자기 350이 맞나? 믿을 수가 없는. 네. 요즘 제가 이제 그 전두환 침해설보다 무서운 김원경 침해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수다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침에 이정일 PD가 주신 겁니다. 중앙일보에 넥타이 부대 넘치던 강남 간장게장 골목 밤 11시 되자 썰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원래 11시쯤 되면 썰렁해지는 것은 사실은 뭐 대충 특히 우리 동네는 공덕동은 진짜 11시 되면 완전 썰렁한데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요. 11시에 썰렁하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면 11시에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1시가 썰렁했으면 그냥 자기 생각에 11시면 대낮인데 왜 썰렁한 거야? 기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기자의 그 생활 패턴에 따라 그럴 수도 있어. 11시면 북적북적 거려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밤에. 그럼 11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이 여기 2장이 있습니다. 3장입니다. 총 3장인데 3장이 있는데 네, 새벽 3시쯤의 모습이라고 자랑스럽게 써놓고 새벽 3시가 되자 신사동 간장게장 골목도 인적이 끊겼다. 제목을 새벽 3시로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더 이상한 게 새벽 3시에 인적이 드문 거는 이거는 자연의 섭리 아니에요? 안잖아? 아니 근데 이 말은 너무 웃겨. 그 캡션이 정말 웃긴 게 간장게장 골목도 심야에 인적이 끊기다시피 했다. 그래도 완전히 끊기진 않았나 봐. 차기가 있으니까. 차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새벽 3시에 인적이 끊기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거를 기사라고 써놓고 말이죠. 심지어 5일 새벽이야. 5일이면 수요일이잖아. 오늘 6일이잖아. 네네. 평일 새벽 3시에 인적 끊겼다고 기사가 났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이러다가는 뭐 누구 숨 쉬었다고 기사 쓰겠어. 문을 닫은 업소도 늘어났다. 새벽 3시에. 아니 어쩌면 좋아. 아니 문을 연 게 이상하다. 기사 제목도 웃겨요. 밤 11시쯤 되면 썰렁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거지. 대단하다. 정말 웃겨. 지금 이 기사가 왜 이걸 썼냐면 주 52시간 노동제를 깔려고 쓴 기사거든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뭐 죄다 자영업자만 내세워. 그러려고 쓴 건데 아니 그러자고 밤 11시쯤 되면 들어가 쉬시라고 주 52시간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이제 이유가 저기가 접수가 안 되는 거지. 엉망진창. 그러면서 이 기사에 그 유명하신 성태윤 연세대 교수 또 나왔어. 조중동의 영웅. 네, 조중동의 영웅 나오셨다. 사회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경직되게 시행하면서 소득 안정성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성태윤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중앙일보의 함종선 기자는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셨죠? 새벽 3시까지. 아니 근데 사실 중앙일보 기자도 기자지만 이 데스크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이거는 진짜 아무리 악의적이어도 창피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되게 창피한 사기죠. 아니 무슨 어제 우리가 말한 무슨 폐업률 이런 거 좀 어렵기라도 하지. 이거 눈에 그냥 이게 숨만 아니 자랑스럽게 알 수 있잖아. 아니 그리고 거짓말을 칠 거면은 사진에 캡션에다가 쓰지 말든가 밤 11시인 것처럼. 네. 새벽 3시라고 자랑스럽게 써놓고 인적이 드물다. 주 52시간제 때문이다 막. 아니 왜냐면 요거 다른 사람들이 팩트 체크 해버리면은 그럼 당황스럽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할 말은 하면서 제목만 그냥, 장난치고 사진 캡션은 내가 3시라고 달아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튼 중앙일보가 요새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웬만한 사람들이 블로그에도 안 할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 포털 다음에서 찾아봤거든요. 네. 요 기사의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그렇죠. 사진 안 캡션을 보고 음. 사진 캡션까지 보고 몇 시에 찍었는지 이거 지적하는 댓글 아무도 없어요. 네. 안 하죠. 보통은 제목 보고 사진 보고 하고 쓰죠 그냥. 예. 그래놓고 밑에 또 이제 52시간 이렇게 하라고 했냐 막 이러면서 막 뭐 사람들 욕을 해하는 그런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런 아주 와. 웃기지도 않는 사기를 치는 거죠. 예, 그런 걸 노리고 여론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 댓글에서 레이니 칠세님이 사실 보내주셨는데 요거 이따가 댓글로 말 안 하고 지금 스크립에서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 보도를 이제 주시면서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급 쇼 보도다라고 하셨는데 네. 매경의 제목이 자영업자 들고 일어날 줄 몰랐다. 최저임금 인상 뒤늦은 후에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본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름이 없어요. 이럽니다. 5일 민주당 의원들 말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토로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름 없어요. 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가게를 하시는 분 중 수익을 제대로 못 내는 곳은 정리되는 과정이 있을 줄 알았다면서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친문계 초선 A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줄 몰랐다.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늘어지는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름을 다 말하지 않아서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당최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민주당이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라는 이 소설을 거의 영화나 소설이라고 저는 이런 말을 보여지거든요. 공식적으로 했던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없죠? 뉴스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름을 다 말을 안 해? 나도 하다못해 뭔 얘기할 때 내가 대답하기 뭐 하면 저는 그건 대답 안 합니다 하고 제가 대답하면은 이름 밝혀서 그냥 하라고 하는데 왜 이 아니, 민주당 사실, 의원들 말이야 누구야? 아니 사실 이렇게 되면 매일경제에서는 사실 이름 박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신력 생기잖아. 네. 야 이봐 이 사람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탁 숨겨버리네.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괜히 민주당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요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특히 정부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보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오늘은 시방이 관련된 내용하고요. 제가 계속 벼르던 그 보고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시민 방심이 15차 안건에 대한 의견이 1,500명이 내주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 지난번에 김강일의 신톤방통 TV조선 방송에서 그 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 이것을 보도하면서 아주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최악의 방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난 15차 안건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8월 22일 방송이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2차 가해 인터뷰를 내보내고 진행자가 피해자를 비하용어로 지칭했으며 장애인 성폭행을 옛날에는 왕왕 있었던 일, 악귀가 들려서 저지르는 몹쓸 짓 이런 표현으로 희화화해버린 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였던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서는요, 반편이라고 불렸던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마을마다 한둘쯤 있었습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요, 그 시절에는 예사로이 이런 사람들을 놀려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여럿이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는 몹쓸 짓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악귀가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천하대장군을 세워놓는 그런 마을도 있었죠.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해드렸고 역시 1,500명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심의 결과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또 법정 제재는 총 99%, 그리고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1%, 한 10명 정도만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대부분이 법정 제재인데 법정 제재 안에서 이제 비율이 좀 재밌는데요. 가장 강한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 58%, 관계자 징계가 30%인데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은 그동안 한 60%에서 65%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5, 6% 정도 떨어진 거죠, 오히려. 네. 최고 수위 제재는.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떨어진 그 수치가 그대로 관계자 징계로 갔어요. 관계자 징계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14차까지 한 24%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30%니까 갑자기 6% 확 뛰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강한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 대신 그 바로 밑에 있는 관계자 징계를 택한 것인데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방송의 막말을 대부분 진행자인 김광희 씨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 사유가 김광희를 징계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민분들이 이 제재 종류를 택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자의 진행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자 징계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그동안 15차까지 이루어진 심의 중에 관계자 징계가 30%를 넘은 경우가 이번을 포함해서 딱 2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 딱 더 있어요. 뭐냐면 4차 안건이었던 TV조선의 뉴스특보인데 그때 뭐였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김미선 기자가 싱가포르, 그러니까 북미 회담차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일행들을 보도하며 생중계하면서 현송월을 보고 현송월도 미국에 왔나요? 지금 미국 와서 쇼하려는 건가요? 막 이러고. 김미선 기자의 원맨쇼가 돋보였던 그 방송만 딱 한 번 3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자의 문제가 두드러질 때만 관계자 징계를 더 많이 하신다는 거죠. 딱 이번에도 30% 네. 김광희 씨의 문제가 두드러졌던 안건이기 때문에 관계자 징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셨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숫자의 변화가 이렇게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동안 해오면서. 근데 이렇게 숫자의 변화가 뭔가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역시 시민 여러분들이 이걸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막 높은 징계를 찍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적용 조항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저희가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타인을 조롱하지 말란 조항, 21조 인권보호 당연히 뭔지 아시겠죠? 네. 27조 품위유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라는 조항, 제30조 양성평등 성폭행 보도할 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이 4개 조항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는데 모두 70% 이상, 그러니까 70% 이상의 시민 여러분들이 4개 조항을 다 중복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90%의 시민 여러분들이 인권보호 조항을 택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15차 안건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심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네요, 진짜. 설마 이거 진짜 법정 제재 안 하면 근데 문제 큰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냐 우리가 논평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성단체 등이 진짜 하루에 쫙 달라붙어서 제가 사실은 발표한 이후에도 자기도 이거 연명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한 10곳은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연명을 왜 안 받았냐고 자기 이름 걸고 싶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안은 앞으로 개인 연명까지 정말 그냥 쭉 그냥 다 받아버려요. 요새 구글 시트라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저는 주로 단체 위주로만 이제 그때는 급한 마음에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에다가 왜냐면 이게 지금 성폭력이니까 여성 문제고 또 이제 장애인 비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단체에만 이제 사발 통문을 돌린 건데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오후에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초안을 아침에 드리면서 동의하시면 오후 5시에 무조건 마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게 좀 늦게 가잖아요. 검토하고 단체들도 뭐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래 했는데 그래도 한 200곳은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논평 저기 해보면. 아주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확 여론이 있었던 거죠. 그 막 지역은 막 한꺼번에 모아주시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아마 장애 여성 공감인가에서 이거 가지고 이게 또 장애 여성을 한 거잖아요. 모욕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 진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해야 돼요. 진짜 TV조선에 대한 지금 아마 허투루 심의할 수는 없는 방심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표현의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광희 씨 발언이. 네, 김광희 씨 발언이. 그리고 중요한 게 방심위가 저는 사실 방심위 심의에 별 기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법정 제재해야 되는 게 방심위가 그렇게 좋아하는 추후 정정 및 사과 그거 하면 무조건 봐주거든요. 근데 이건 안 했어. 막말 다 해놓고 저번 주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무조건 진짜 무조건 봐줘요. 근데 안 했단 말이죠 지금. 안 하고 그 문제가 됐던 그 김광희 씨가 반편이라는 비하용어로 썼던 그 코너를 그냥 없앴어요 그냥. 그 코너만 없었어. 네, 그 코너 없앴어요 그냥. 야, 진짜. 그러니까 저는 방심이 기대 안 하는 게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이 없어지지 않아요. 방송사가 또 이 코너를 없앴으니 그러면서 봐줄 거란 말이죠. 그걸 그렇게 하면 진짜 내가 그날은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 한 판 해야겠다. 네, 진짜 가스통 요거 치고 가야 돼. 심의하는 날 밑에 내려가서 밑에서 한번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한 판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16차 안건 이야기합시다. 16차 안건을 사실 이번에 좀 보니까 어떤 축구 선수는 국민 뽀시래기라는 별명이 있던데 나는 이번 안건들이 약간 다 뽀시래기 같은 느낌이었어. 이제 자잘자잘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보면 또 다 나쁜 거야. 그런 와중에 그래서 요걸로 하려다가 저걸로 하려다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그냥 안 하려 그랬죠 원래. 아니 그건 봉우 씨 생각이고요. 저는 모든 것을 안 할 처장님께서 생각보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는 쉬자. 근데 그거는 요거에 안 들어왔을 때였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이 보고서가 발표된 저녁 6시 반에 퇴근 시간입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자 처장님께서 이거를 안건으로 하자. 초안이 왔죠. 초안이 와서 제가 요걸 읽어보고 요게 있었는데 왜 안 주고 갑작스런 야근. 할 게 없다고 했느냐. 저는 8시 반에 퇴근을 했습니다. 아유 진짜. 그래도 간장게장 골목에는 사진 안 찍혔겠네. 그러니까. 그럼요. 8시 반에 내가 보낸 것도 새벽 아니고. 3시는 돼야지. 자, 그래서 요 안건이 됐습니다. 채널 A의 정치 데스크. 뭐 TV조선하고 채널 A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나? 서로 안건 상정으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채널 A 어떤 보도였는지 얘기해 보시죠. 채널A 정치데스크 8월 28일에서 뭘 다뤘냐면은 바로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국가보훈처 비난을 다뤘어요. 그걸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뭐냐면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단체 정치활동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독재다,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 어떻게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를 보훈처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독재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채널A 정치데스크는 명백히 오보를 냈습니다. 일단 오보가 뭐냐,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민지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했지만 피우진 처장은 단체 회원들의 정치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오보예요. 자, 김민지 기자가 개정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은 보훈처의 개정안이 보훈단체들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현행법, 그러니까 개정안이 아닌 현행법에 이미 보훈단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개정안에 따른 게 아니라.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는 보훈처가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이, 그러니까 보훈처가 이번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한다고 보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 김진태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개정안에서 이번에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채널A가 오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자유한국당 맞춤 오보냐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훈처 개정안이 정치활동을 금지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정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처의 원래 그 안에 원래 이 법안 자체에 늘 그 정치활동 금지가 들어 있었는데 개정안이 정치활동 금지를 새롭게 등장시킨 것처럼 말한 게 오보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이미 현행법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이미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단체별로도 법이 따로 있어요. 관련법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법 이런 게 다 따로 있거든요. 보훈단체별로. 그 법 하나하나에도 모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조항이에요. 제정 당시부터.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 보훈단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국가 보훈에 어느 정도 공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제정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미 현행법에 있었다는 거를 말을 해줘야죠. 보도를 하려면. 그러면은 도대체 이번에 개정안은 뭘 했길래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난리를 치느냐. 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사문화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점이 문제됐어요? 국가정보원이 돈 줬죠? 보훈단체. 돈 주고 그 돈 받아서 뭐 했어요? 관제 시위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죠. 근데 처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더 구체화한 거예요. 그 법안을 뭐라고 개정했느냐? 단체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정당의 간부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훨씬 더 명확하게 한 거죠. 구체적으로. 단체의 임원이나 지부장, 그러니까 급이 높은 사람들이 정당의 간부로는 가지 맙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왜 국민의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냐? 라는 그 비난을 오히려 개선해 준 거예요. 그러네. 현행법이 그럴 위험이 있는 거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니까. 근데 이번 개정안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요것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찍어줬죠. 정당 간부로 가지 말라고. 그럼 좋은 거지. 자유한국당의 비판점을 오히려 더 개선해 준 거지. 그리고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독재 국가였네. 그렇죠. 옛날부터. 지금도. 옛날부터. 심지어 해당 조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조항 14조는 2011년에 약간의 문구가 고쳐져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2011년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잖아.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란 얘기 아니야. 뭐 그건 아무튼 그 맞는 말을 했네. 김진태 의원이 모르겠네. 뭐 그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현행법에 있는 내용과 보훈처가 도대체 그럼 이번에 왜 개정했느냐 이미 있는 내용을 오히려 더 개선했다. 그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거예요. 핀트가 완전히 나간 거예요. 독재주의 이런 비판은. 그러게. 그러면은 보도를 하려면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보도를 해야지. 개정안이 정치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오보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오보가 되어버린 거고, 심지어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줘요, 영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난처해하는 피우진 처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피우진 처장이 진짜 너무 피곤해 보이긴 했어. 대답하는데 진짜 웃기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표정이. 이분이 거의 막 욱박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거의. 피우진 처장이 완전히 정말 피곤해. 굉장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막 거의 그런 태도를 보이시더라고. 법안을 잘 보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태극기 집회 가면 안 되냐? 뭐 김진태 의원이 막 이렇게 우기고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하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피우진 처장이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이런 보도는 사실은 이렇게 진지하게 보여주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은 난 포기했고요. 검증해야 돼. 이은재 의원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할 때 보면은 약간 음악 가면서 둥둥둥둥둥 하면서 약간 놀리듯이 보도하잖아. 약간 풍자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 사안인 거예요. 이거는. 검증을 하고. 비판까지는 뭐 좀 그래도. 근데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무슨 대단한 문제 제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리고 피우진 처장이 정말 이렇게 수세적으로 정말 뭐라 그러지? 그렇게 그랬던 묘사했어요, 것처럼 그렇게 보면. 그려서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보면은 괜히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객관성도 위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보도입니다. 오보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보라 하는 게 막 명확하게 엄청나게 사실관계가 아예 허위 사실인 경우 이렇게 굉장히 약간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도 어쨌든 간에 정치활동 금지하고 있으니까 오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오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관계 다 잘라버리고
국가보훈처가 이번에 개정안으로 그렇게 무슨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완전히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인상적으로 심어준 거죠. 사실 이 보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보죠. 명확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조항 뭐뭐 했는지. 뭐 이건 명확합니다. 네. 제14조 객관성 명확하게 위반했고 네. 그리고 오보 정정 이거 정정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위반했다고 봐야겠죠. 네. 예, 그리고 13조도 지금 얘기했는데 13조의 대담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것도 뭐 아주 기본적인 조항라고 예. 이렇게 적용해놨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에 타인을 조롱하지 말라도 넣으려 그랬어요. 이거 피우진 처장을 약간 조롱하는. 진짜. 근데 그건 약간 너무 나갔다 싶어가지고 네네. 넣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이 시방이 리포트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쁜 언론 지적하고 좋은 언론 칭찬하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한 보고서 바로 전두환 침해설 관련돼서 좀 뒤져보라고 했어요. 종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TV조선이 이상한 방송을 했더라고요. TV조선이?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보고서 열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종편이 이 5.18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굉장히 그 간첩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다가 내려와서 북에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왜곡을 했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고 크게 한번 혼났죠. 혼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전두환 또는 이순자 씨의 발언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의 어떤 하수인들의 발언들을 너무 진지하게 오랫동안 그들의 발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서 그들의 변명을 우리가 계속 듣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침해설이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했을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 침해라고 할지 침해라고 하자니 커버를 하려면 침해라고 해야죠. 어떻게 이 사람도 어떻게 컨셉을 잡았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TV조선이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처장님 예상하신 대로 TV조선은 강력하게 커버를 쳤고요. 그러면 당연히 알츠하이머는 그냥 사실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알츠하이머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8월 27일 날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래는 재판이 열렸어요. 광주에서. 그렇죠. 뭐냐면은 작년에 출간했던 회고록에서 뭐 수많은 역사 왜곡과 모독이 있었지만은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칭했어요. 왜냐?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러면서 목사의 탈을 쓴 사탄, 새빨간 거짓말쟁이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한테 진짜. 그러니까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자명예 훼손이 돼가지고 이제 광주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죠. 그래서 27일 날 첫 재판을 받는 날이었는데 사실 21일 날까지 전두환 씨 측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 전날인 26일 갑자기 이순자 여사가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를 투병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할 수 없다고 언론에만 통보했어요. 하하 참. 재판부에는 진단서 사유서 안 냈어요. 그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끝난 언론 거예요? 플레이하고 끝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불출석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로 다음날 열린 재판부가 당황했어요.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안 나오고 어제 언론에만 알츠하이머라고 했네.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신문 아주 기본적인 신문 절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원 확인 같은 거 재판 시작하면 한단 말이에요. 뭐 성함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것조차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고 재판부는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다고 일단은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진단서 사유서 안 냈으니까. 그리고 원래 건강상의 이유로 앞 재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날 첫 재판에 나와서 진단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못 나오는 게 법적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도 27일 재판에서 뭐라고 했느냐. 얼마나 황당했으면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면은 작년에 나온 회고록은 어떻게 쓴 겁니까? 라고 재판부가 물어봤어요.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반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라고 그러는데 일단 회고록은 그렇다 칩시다. 그간에 너무 많은 왕성한 대외 활동이 언론에 다 공개됐어요. 인터뷰도 하고.
2013년 이후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매년 대구공고 자기 나온 학교예요. 대구공고 총동문회에 매년 나와가지고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막 사람들 각하라고 하면서 막 따라오니까 악수 다 해주고 맞아. 사람 이름도 다 불러요. 사람 이름 다 부르면서 잘 있냐고 막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뭐 2016년, 2017년에는 채널A랑 단독 인터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보고서도 썼었는데 단독 인터뷰 해가지고 이순자 씨랑 같이 자기는 그 5.18에 대한 모든 누명을 벗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아이고, 그게 다 지금 알츠하이머다. 그러니까 웃긴 얘기죠. 2017년 신년회에서는 2017년 신년에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없으면 우리가 의심을 덜 할 텐데 그런 게 지금 영상이 다 공개돼 있어요. 2017년 신년회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그게 어디 아픈 사람인가. 아주 장시간 측근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측근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어디 아팠는지도 알아요. 요새 뭐 하는지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신년회에서 새 대통령은 어떠해야 된다. 경제를 잘해야 된다. 이런 덕담까지 했단 말이죠.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경제 잘 모르는데 사공이라는 사람이 잘 받쳐줘가지고 까먹을 리도 못 까먹게 해서 내가 안 까먹은 거야. 근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보좌관, 경제 보좌관들이 생기면 잘하는데 그런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지법대로 뭐 설치하면 두 손으로 흔들어 보면 다 망해. 그 뭐 나라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야. 몇 가지 흔들어 보면 다 무너져.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알츠하이머는 좀 그런 거 아니니?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좀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21일 날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재판 전날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거는 재판에 빠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변명 아니냐 이런 의혹도 실제로 나오는 것이죠. 뭐왜 재판이나 뭐 구속이나 이거 안 되려고 재벌 총수들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휠체어 타고 막 네. 뭐 침대에 실려서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재벌 총수들은 아파도 일단 첫 재판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진단서도 내고. 그렇지. 첫 재판에.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 심지어는 롯데 신격호 회장은 아픈 가운데 모든 재판을 다 참석해서 형을 받았어요. 재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만인이 그 법 앞에서 공평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이제 했는데 어찌됐든 침해설이라고 자기 본인 침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침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노인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노인이니까 일 수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계속 얘기하는 지난번 회고록 그것은 그냥 사실은 다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소설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각하의 마음은 이것이야 이렇게 생각 관심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 씨 측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자기네들 주장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알츠하이머라고 주장을 했는데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면은 2017년에 나온 회고록이 뻥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건 또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다 사실이야. 왜냐하면은 뭐 거기다 아까 뭐 사탄 얘기도 나왔지만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원래 본인들이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간 해오던 주장들. 네. 근데 그게 뻥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또 사실이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사이에 침해가 걸린 거지. 그 책을 딱 쓰고 나서 바로 침해 딱 이제 지금 막 재판 직전에 침해가 지금 완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민정기 씨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공보비서관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최측근이에요. 이분이 아주 그 가장 발언도 세신 분인데 이분이 CBS 28일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회고록 출간된 게 2017년 4월 아닙니까? 작년 4월. 네. 알츠하이머를 2013년부터 앓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이 회고록은 어떻게 쓰신 거냐? 어떻게 구술을 하신 거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회고록 서문에도 다 상세하게 써 있지만요. 전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나서 회고록 쓰시겠다고 2000년부터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구술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준비한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났던 2013년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2013년인가 14년 그 무렵에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게 초과가 됐으니까 민 비서관이 이걸 책임지고 맡아서 완성하라. 전적으로 이름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전적으로 알아서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원고를 완성한 겁니다.
아니 해고 과정에서 전 대통령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어요. 2013년 그럼 치매 앓은 이후부터는 아예 관여를 안 하셨다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 뭐 사탄이라고 한 것, 또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이 부분은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워딩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내가 아주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요거는 막판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니 그 이유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인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 입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책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아니 조비오 신부가 하는 주장이 허위라는 거는 전 대통령도 알고 계시죠. 허위라는 거는 알고 계셨지만은 요 표현 자체는 내가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파렴치하다라고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게 어떻게 국민들 그럼 속인 게 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아니 그게 무슨 속인 거예요. 원래가 회고록은 저자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회고록이 다 저자가 직접 쓴 회고록이 얼마나 아니죠.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냥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일단 되는 것 같고요. 글쎄, 그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전 대통령도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의 말이 허위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계셨고 덧붙이셨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썼다 이거죠. 그런 표현은. 이렇게 되면은 피고가 사자 명예훼손의 피고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 생각도 들어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피고가 될지 내가 또 고발당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거는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BS가 저녁에 또 반박을 합니다. 우리 훌륭한 언론도 많아요. SBS가 팩트체크를 하면서 2013년 이후에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에는 회고록을 안 썼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정기 비서관이 과거 저희 취재진한테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전두환 씨가 구술하는 형태로 회고록 초고를 작업한 게 2015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뒤에도 2년 정도는 회고록을 계속 썼다는 얘기니까 비서관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TV조선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딱 두 가지예요.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검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 나와야 되고. 진짜 알츠하이머인가? 만약에 재판부에 진단서 사유서 냈으면 사실 검증할 것도 없어요. 오케이. 일단 그거는 알았다. 너네 주장이건 뭐 병원을 뭐 어떻게 했건 간에.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도대체 그 회고록을 어떻게 하느냐. 회고록이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TV조선은 그 두 가지를 안 해요. 두 개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의심 안 해요. 의심을 안 해? 예. 그럼 의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두환 씨 측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입장만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일단은 치매임은 사실이다. 치매임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10분 내내 하는데 진짜요? 이 이슈를 8월 27일 김광일의 신통방통인데 이 주제를 시작하는 앵커 진행자 김광일 씨의 첫 질문 자체가 이미 지금 전두환 대통령 곧 90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스탠드인지 아시겠죠. 많이 아프시다는데 하필이면 알츠하이머까지 이런 충성심이 나이도 드러나는. 많으신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 바로 첫 대답을 하는 김종래 씨가 곧바로 오보를 하나 터뜨립니다. 멋있어요. 아니 그 가족이 병원에 그 진단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은 뭐 그것이 뭐 어떠냐 다음 얘기를 놔두고 그것만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가족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 어디서 뭐 다른 걸 보셨나?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법원에 제출했다 그랬는데 제출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보죠.
치매가 오히려 옛날 일은 잘 기억하고 요즘 일을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기억을 못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그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잘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중증으로 진행되면은 기억이 아예 옛날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본인 나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마 진단서를 정말 제대로 내야지 될 거예요. 그냥 대충 가족들이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단서도 제대로 우리가 당연히 그건 우리가 확인 못하죠. 왜냐하면 사실 개인의 의료기록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진단서 제출했고 이게 확정이다. 뭐 치매가 완전히 확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저것도 객관적인 내용은 아닌 거죠. 물론 이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전지현 변호사라고 다른 패널이 불출석 사유서도 법원에 안 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변호사니까 아는 거죠. 더 자세히. 근데 이게 아까 김종래 씨가 법원에 사유서를 냈다 그랬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정정하면서 나온 말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발언 순서가 온 거야. 한참 있다가. 자기 발언 순서가 오고 법적 절차를 물어봤어요. 진행자가. 그러니까 말을 하다 그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방송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시청자가 뭘 믿어야 되는지 얘네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유서를 냈다는 거야 안 냈다는 거야. 한 사람은 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냈다 그러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정하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실관계가 나왔다 그래도 여전히 객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 낮은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는 그냥 주구장창 10분 내내 전두환 씨 측 주장을 읊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많은 카더라가 나오는데 심지어 신군부에서 나온 카더라예요. 이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장례찬 평론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5공화국의 신군부 인사들이 주기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서 이제 인사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 방문한 신군부 인사들 사이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무려 4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신군부의 인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았었고 또 2013년 이제 연희동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에도 기억을 일부러 피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때문인지는 몰라도 압수수색 사실 자체를 본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치매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뭐가 흘러나와. 자꾸 흘러나와. 네. 아니 최소한 보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흘러나와. 카더라. 심지어는 전부 무슨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그 말들이? 전부 신군부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야, 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알츠하이머 진짜 뒷받침하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오늘 이 방송 얘기하기 전에 한참 동안 얘기했던 그 수많은 반론. 잠깐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잠깐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한 반론은 아니고 알츠하이머 때문에 회고록에 대한 신빙성에 의혹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근데 알츠하이머 자체에 대한 반론은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또 더 웃긴 게 있는데 전두환 씨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은 95년에 이제 그 반란 혐의로 감옥 가잖아요. 전두환 씨가. 치매의 원인이 또 가관입니다. 95년에 좋아하는 저게 제일 웃겼어. 이게 제일 웃겨. 95년에 감옥 가시면서 옥중에서 단식하셨던 것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왔다고 전두환 씨 측이 주장하고 있어요. 95년에 그럼 알츠하이머가 왔어야지. 몰라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단식이 영향이 컸다라는 거지. 참말로 자기 혼자. 그거를 TV조선이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아니요 그냥 패널이 차재원 씨가 이거를 단식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요 언론은 그걸 뭘 해야 됩니까? 역시나 검증해야죠. 최소한 의심이라도 해보든가. 그런데 이 TV조선은 또 이거를 길게 읊어줍니다. 심지어 이것도 김광일 씨가 맹활약을 하는데 갑자기 횡설수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뭐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나이 들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오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도 일부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알츠하이머의 원인을 잘 모르고
그 원인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하잖아. 전두환 씨 얘기하다 말고. 아니 근데 이분 약간 습관이 그런 것 같아. 습관이 네, 습관이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에는 부적절한 사람이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의사들이 의학에 크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원인을 밝혀야 된다 이딴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주장 때문에 한 거예요. 밑밥을 깐 거예요. 그 얘기한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느냐. 아무튼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가족은 전 대통령이 지금 알츠하이머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차 교수님.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차재용 교수가 길게 읊어줍니다. 예, 그 이순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중 단식과 검찰 수사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옥중 단식하면 기억하시겠지만 1995년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신군부의 군사 반란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뭐 꼴목 성명도 발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본인이 수감되고 난 뒤에는 옥중에서 단식을 했거든요. 무려 28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단식을 이렇게 막 갑자기 하시면 이 뇌세포에 상당히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상당히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추징금을 미납해서 그 때문에 경찰이 이 집을 가택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상당히 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당시 95년도에 뇌세포가 나름대로 손상이 됐을 것이고 2013년도에 추징금 미납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때 자택의 또 이 압수수색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알츠하이머가 온 거라는 식의 설명을 지금 이순자 여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짜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아? 진짜 이건 아니 진짜 이게 자기가 그 감옥에 그 5.18 그 희생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 고문당하고 그 단식을 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박강현 열사 이런 사람들은 5.18 이야기하다가 단식하다가 옥에서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 억울하다고 그 정말 역사적 재판하고 있는데 단식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저게 말이야? 저게 진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저렇게 뻔뻔하면 되냐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소리를 진짜 욕밖에 안 나오는 이런 주장을 언론이 왜 따라주냐고 왜. 저 차재원 교수는 진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 얘기하는데. 그러놓고서는 실컷 말해놓고 요거는 이순자 여사의 주장이다. 이러고 아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거야. 그 긴 주장을 왜 그렇게 다 주절 얘기를 해주고 그래놓고 또 자기는 입 바른 소리 한답시고 그러나 뭐 진정성이 지금 치매 어쩌고 해서 진정성이 뭐 의심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 중립이죠. 하고 들어가니까 사실 제가 저거를 심의를 넣을까 말까 되게 요거를 넣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걸 시방으로 할까 요걸로 할까 하다가 이건 당연히 넣긴 넣지만 심의위원들이 진짜 이거는 그냥 봐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저게 나쁜 방송이에요. 나쁘긴 정말 나빠요. 10분 내내 전두환만 그냥 대변해주고 있는 건데. 방심이가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걸 걸러내야 돼. 그렇죠. 이런 거는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욕밖에 안 나오는 주장을 언론이 양심이 있으면 비판하고 검증해야 되고 비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검증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최소한 하질 말아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전달해 주냐고. 막 아주 구구절절해요. 뭐 28일간 단식을 했는데 뇌세포 손상이 우려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고요. 패널이 나와가지고. 압수수색해서 충격을 먹었다? 무슨 충격을 먹어. 우리가 지 때문에 먹은 충격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 돈 한 푼도 없다. 뭐 10만 원도 없다. 이래가면서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여러 사람을 생각하니 분노에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아니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걸로 치매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같은 날 TV조선이 이딴 방송을 하고 있었던 그날 타매체에서는 이 주장을 팩트체크했다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요. 딱 언뜻 들어도 이상하잖아. 95년 단식 때문에 2013년에 알츠하이머 걸렸다고? 언뜻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완전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이거를 일단 검증 비판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아일보도 했어요. 팩트체크를. 동아일보의 결론이 뭐냐? 알츠하이머의 구체적인 원인을 확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사건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할 수는 없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츠하이머를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소견으로 받아서 동아일보는 보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결론은 뭐예요? 이순자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95년에 옥중 단식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난 오히려 저런 주장을 하는 이순자 씨가 좀 이제 뻔뻔스러워. 내가 보기에 정말 아무리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좀 이기적인 면이 있지만 저건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너무 진지하게 저렇게 받아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오냐오냐가 아니고 사실상 옥립하는 거지. 옥립하는 거야 계속. 우리의 대통령이야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렇게 끝까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그냥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열하게 끝까지 이렇게 회피하고 있다. 이상한 글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 거니까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고 만약에 침해가 왔다 하더라도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짜증나. 그만합시다. 너무 아직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았는데. 나왔어요. 역시 TV조선의 히어로는 김광일 씨죠. 김광일 씨가 이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리는 전두환 씨를 옹호할 거라는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마무리 멘트. 이런 분들은 대개 회고록을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타이핑을 한다든지 종이에 쓴다든지 이런 대목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대필하는 대필 작가가 있죠. 그렇게 저희가 탓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쭉 구술을 하면 그거를 몇 달이고 혹은 길게는 1년 이상 구술을 꾸준히 받아서 정리하고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회고록을 쓸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가 조금씩 빗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대신 받아 적는 사람, 그다음에 출판사의 편집위원들이 다 일일이 또 팩트 체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고록이 나오는 거지. 이 노인들이 다 기억만 가지고 회고록을 쓰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알츠하이머 증을 앓고 있었다면 그 회고록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해서든 감싸주려고 이 회고록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놓은 거지. 지금 대필 작가가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근데 대필 작가가 원래 쓰는 건데 이건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진짜 딱 그거지. 비겁한 변명. 감싸려고 하는 말도 안 돼. 대필 작가가 쓴 게 문제. 그 대필 작가도 문제예요. 지금 민정기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대필 작가라고. 그 사람도 대표적인 역사 왜곡 광주 모독의 주역이에요. 우린 그걸 비판하는 거고 그런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알츠하이머라는 핑계를 댄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사태의 본질인데 대필 작가가 썼으니 문제 없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냐면은 이제 정권이 이렇게 교체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은요. 자신들이 손주한테 무기징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대요. 자신들의 가족들한테서 후세에 자기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자기 가족에게 할아버지가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반드시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안 된다면은 여론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재작년 그러니까 3년 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실제로 발포 명령 내리지 않았다. 라면서 막 이상한 이충기인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상하게 이거를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세게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막 부인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회고록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그런 회고록을 쓰고 이렇게 여론해서 이걸 픽스시키려고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까지 시끄럽지 않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철저하게 단죄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게 나온 게 종편이 엄청 회고록 나왔을 때 종편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순자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 둘 다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엄청나게 해줬어요, 채널이. 특히 채널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완성시켜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책을 낸 거예요. 그 전두환 회고록을 낸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떤 반전이 일어났나요?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5.18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평가를 다시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실체가 증거가 더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탄탄해지고 이제 그야말로 그동안의 가짜 뉴스로 막 자기네들이 퍼뜨렸던 것이 진실이 돼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론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이 정말 재판장에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치매 이건 아니건 간에 저들은 그냥 조직적으로 이 각하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전체가 다 아주 뭐라 그러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횡설수설 이상한 전략이 나오는데 그거를 종편이 이렇게 끝까지 감싸고 도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그나마 채널A는 지금 저렇게 세게 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TV조선 저 김광일이 제일 정말 발벗고 나섰다. 네네. 충성심이죠. 예.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아무튼 굉장히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5.18 보고서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5.18 관련된 그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체크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환으로 하고 올해는 이 사안을 저희가 가을쯤에 한번 이걸로도 토론회를 한번 해볼까 5.18 관련된 너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 님이 모니터를 잔뜩 또 올려주셨네요. 한번 볼게요. 대북 특사단 브리핑. T조 채널A만 중계 안 해줌. 크크크 하셨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죠. 배가 아프잖아. 이해를 하세요. 자, 미령곤태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삼성일보인 문화일보답네요. 사실 한경도 제목만 보곤 화나지만 그나마 통계는 제대로 냈는데 삼성일보는 자유당에 충성하고 싶은가 보네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심각하다 했는데 KBS 기사 보고는 휴 우리가 삼성일보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오늘은 BW 팀장님과 함께하는 고참 특집이군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걸 올리고 시민 방심이 심의하러 갈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제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천 소성주님께서 왜 분노의 질주를 왜 붙인 건가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뭐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이분은 왜 우리한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분노의 질주를 왜 나는 그런 걸 붙인 적이 없는데 했는데 이게 그 방송 박혜미 씨 남편 그 차량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붙였겠습니까? 2차로 그렇게 난리를 쳤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또 뭐죠. 예. 진짜. 네. 자, TNO님 거 읽어주시죠. 너무 어려운데 댓글 너무 어려워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폐업률 관련 보도에 대해서 그런 통계들은 수치적인 가치가 있을 뿐이지 경기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수치다. 상관없죠 사실은. 해당 수치와 중위소득의 관계가 10년쯤 누적되면 일정한 경향이 나올지는 몰라도 최근 몇 개의 수치 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수치도 연도가 틀리고. 자영업이 어렵다면 전국 자영업자들 중에 1인 2인 사업장의 비율이라든지 상가 공실률, 임대료 평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 역시 정확하신 지적. 이런 배경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임대료 평균 이런 거. 예. 딸랑 작년에 신규 개업한 자영업장으로 폐업한 영업장을 나누는 비율이라면 결국 작년에도 자영업은 늘어났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 어제 저희가 했던 얘기죠. 예. 그 이제 새로 문 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정부를 진짜 까고 싶은 악의적인 기자라면 늘어난 자영업자 비율이 그전보다 낮으니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높이고 있다라고 우기거나 봐라 이 줄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를 경기가 안 좋다는 증거다 이렇게 썼어야 한다. 이거 이렇게 기자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면 안 되는데. 예. 너무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힌트를 이렇게 주시면 진짜 이런 게서 진짜 나옵니다. 잘못하면 진짜. 예. 자, 그러면 레이니 7세님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직업이 초중고 수학 강사. 그러셨군요.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공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게 제 일이라 저에게 특별히 강사로 나서셔야겠습니다. 이런 조금 어려워 보이는 숫자 개념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설명충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경우는 회사에서 9명이 퇴직하자 1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들은 이 회사가 망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딱 이거죠. 어제 저희가 설명드린 그 폐업률의 함정.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경제 개념에서만 보고 직원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경력사원으로 가족경영 자영업을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으로 놓고 보면 이 회사는 올해 신입사원은 경력사원을 더 많이 뽑은 게
뽑은 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이 점점 없어져서 망해가는 회사라고 신문이 떠들어대는 거네요. 그리고 언론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숫자 개념이 나오면 독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줘야지 그대로 혹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도하는 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KBS의 이혼율 비율은 참 좋았습니다. 어제 보고서에 이게 나왔죠. 네. 예, KBS 보도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영업 비율이 서서히 100%가 넘어가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율이 너무 많다고 모든 신문에서 보도하면서 89% 높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TV조선 보도를 보니 작년 김주혁 씨 사고 보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몇몇 개념 없는 언론이 고 김주혁 씨의 사고 차량은 무언지 보도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TV조선은 지난 1년 사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요. 참 한심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짜 TV조선을 보니 진짜 삐삐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남발하게 된다고. 어제 삐가 좀 많았죠. 네, 그랬습니다. 오늘도 삐가 많겠네요. 그러네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김어준 님이 처장님께서 TV 속의 TV에 출연하시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어이구, 이런 사진. 저는 이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찍기만 하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거 갑자기 저도 보고 싶어지네요. 여기에 셀럽, 와우 처장님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4440416님도 아무튼 포럼, 그러니까 우리 캠프에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포럼도 오신다고 하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너무 또 월초에 연차를 쓰시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러면은 저희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요, 내일 주성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